우리하고는 절대 불허가 신청 안 합니다. 그 전제는 부동산이 좋아야 유치권을 푸는 거예요. 낙찰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요. 유치권이 낙찰받은 다음날 신고가 됐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죠. 큰일 났다고. 왜 전화 왔을까요? 법원에서. 권리관계가 변동이 있으니 불허가를 신청하면 불허가를 해주겠다는 전화예요. 큰일 난 건 아니야. 그리고 100에 100은 다 불허가 신청해갖고 나오죠. 우리하고는 절대 불허가 신청 안 합니다. 그 전제는 부동산이 좋아야 유치권을 푸는 거예요. 유치권을 풀 수 있으면 부동산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유치권에 대한 얘기는 한 부동산의 0에서 최대 10%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뭐예요? 90에서 100은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유치권 신고 있음. 소유자 누구로부터 1, 2층 내부공사비, 대형 벽화 2점 등 금 1억 원의 유치권 신고가 접수됨. 지금 나왔어요. 또 밑에 보니까 소유자로부터 응접실 양 벽면에 김경식 동양화가 아시는 분이세요? 아, 저만 모르는 게 아니군요. 네. 화가에게 제작을 의한 대형 김경산수와 2점 취득가 7천만 원이 벽면 들보에 고정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취득 자료는 제출하지 못함.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취득 자료 제출했다고 가정할게요.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유치권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잠깐만. 좀 다른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누구라고? 자, 유치권은 항상 타인의 물건에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내 물건에 내가 아무리 꾸며도 그건 유치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피카소한테 의뢰했던 뭐 하든 간에 내 물건이잖아.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다음 거. 누구로부터, 소유자는 아니네요. 대위 변제 지불 각서금 3천만 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 불분명함. 자, 이것도 제가 그냥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물어볼게요. 유치권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대위 변제 좋아요. 이런 걸 보통 결련성이 없다. 이 부동산에 뭔가 유치를 써야 되는데 다른 채권 가지고 여기다 걸어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유치권이 될 확률이 아예 0%다. 결련성이 없으면. 제가 이런 표현 했었죠? 여길 공사해놓고 야, 너 여기다가 장사해야 되니까 너 저기 가서 점유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소유자와 그 사람의 합의는 둘 마음이고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치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다시 제가 이런 표현도 썼죠? 이게 10억짜리고 요게 10억짜리예요. 요걸 고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찾아가려면 10억의 공사대금을 줘야 돼요. 근데 나한테 뺏겼어. 그러면 10억의 공사대금을 줘야 되는 건 맞으나 나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뺏기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안 줬어. 안 주고 남한테 팔았어. 또는 경매를 당했어. 그 소유자한테도 여러분 10억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야, 이거 10억짜리인데 이것도 10억짜리니까 내가 요것 좀 갖다 써야 되니까 여기에 점유를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유치권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바로 유치권의 결련성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다음 거. 자,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경매 신청 채권자가 누림종합건설로부터 3억 4,600만 원에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무슨 건설회사래. 그러면 무슨 공사를 했나? 이런 의문이 들고 사실 여기만 봐서는 유치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경매 신청 채권자래. 이건 그냥 유치권자가 아니라 유치권자 신고자이자 경매를 자기가 신청했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임의경매 신청했네요. 그죠? 임의경매는 보통 위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죠? 근저당권이 있나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근저당권은 많죠? 이 사람의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걸 받기 위해서 금액도 3억 3,600, 3억 3,600, 3억 4,600 비슷비슷해. 이자가 한 1,000만 원 밀렸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볼게요. 순수하게 해석합니다. 뭐 가짜니 뭐 이런 말 안 할게요. 순수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사대금을 안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근데 그 물건에 내가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럼 유치권을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끌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자력구제 이런 말 아십니까? 너무 과한 예인가? 내가 소매치기를 당했어. 팍 뛰어가고 잡았어. 그거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소매치기를 당한 걸 집에 가서 알았어. 그리고 내가 수사를 해갖고 그 집에 쳐들어가갖고 그거를 뺏어왔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그게 자력구제야. 여러분들 유치권을 주장하고 이거 보갖고 나를 힘으로 이게 끌고 나왔어. 이제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런데 돈 받을 게 사라진 건 아니죠. 3억 4천 받으셔야죠. 그래서 보통 진짜 유치권의 시작은 보통 뭘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한테 뭘 해달라 그럽니다. 야 그러면 네 등기에 뭐 좀 하자. 그럼 내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이미 해줄 사람 같았으면 돈 줬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일방에서 할 수 있는 뭘 해요? 가압류 같은 걸 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건설에 가압류가 들어오겠지. 그리고 그걸 안 주면 그 가압류 가지고 경매를 넣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공사대금은 유치권입니까?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공사대금이 유치권이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니죠. 지금 방금 여러분 받으실 게 있지만 유치권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항상 공사대금은 유치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공사대금을 받을 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치권은 아니에요. 맞죠? 자, 요건 순수하게 해석하자면 내가 착해. 진짜 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근저당권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근저당권이든 가압류든 후순위에 있는 것들은 소용이 아예 없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물건값이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10억 근저당 잡힌 밑에 근저당을 잡든 가압류를 잡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해준다고 꼭 좋아라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안 주니까 경매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분명히 맞아. 하지만 이게 공사대금이든 뭐든 간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봐서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바로 나오죠. 임차인 현황에서 기타 사항에서 채무자, 가로 열고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그죠? 법원에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야. 유치권자도 없고 임차인도 없고 채무자도 없고 소유자도 없고. 됐죠? 확인사실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사진을 눌러볼게요 제가. 뭐 이걸 공사한 건가?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도로 낸 거를? 뭐 좀 공사한 흔적은 있어요. 현황조서 사진이든 제가 계속 돌리는 게 뭐예요? 뭐 사람을 찾든 현수막을 찾든 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황 사진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다 깨진다고. 적어도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는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다 깨집니다. 이거는 그 유치권자가 알면 안 좋겠다. 그죠?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일부가 영상이 유튜브에 나가니까 유치권자들도 유튜브 좀 보세요. 너무 어설퍼. 그래서 이게 진짜로 공사대금이라 할지라도 유치권은 아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유치권 여지 있음. 유치권 여지 있음은요, 유치권이 성립된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이 멘트 뉘앙스가?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판단해. 차라리 이렇게 써놓던가. 뉘앙스가 좀 있어 보여. 근데 이런 게 좋은 거야 우리한테는. 이거 이랬으면 이렇게 유치권 여지 있음? 아이씨, 이렇게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자, 유치권 여지 있음. 본건 건물은 주식회사 뭐에 의해 유치권 행사 중이니 기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람. 참고해야 되겠네요. 본건 공장 외벽에는 유치권 행사 중 프랜카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유치권 여부는 불분명함. 이라는 유치권에 대한 멘트가 두 줄이 법원에서 공지를 해줬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유치권인지 알 수가 없죠. 일단 행사 중 왜 프랜카드가 걸려있는 건 맞네요. 법원 직원이 나갔을 때. 그럼 진짜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자, 임차인 현황, 기타 점유가 있네요. 본건 공장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서 관리인 누구를 파견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음. 끝났죠? 유치권이에요? 아니죠. 자, 갔더니만 누가 있어? 은행이 있어, 은행이. 채권자, 아니, 유치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은행이 파견한 이 직원은 거기 왜 있는 거예요? 유치권 등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공장에 특히 많아요. 얼마 전은 아니고 꽤 됐는데 몇 명에서 이제 임장을 갔는데 여성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이 공장을 이제 담이 이렇게 있으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거기 사람이 나오는 거야. 유치권 신고돼 있는 물건이에요. 프랜카드도 있고 똑같아 이거랑.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자구나. 근데 우리를 딱 보더니만 걸음을 막 빨리 걷는 거야. 어이 막 그러는 거야. 여성분들이 조금 겁이 났는지 슬슬 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이제. 이걸 뛰어오는 거야 봐. 그래서 막 우리도 우리 난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잡혔어 그 분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근데 그분이 약간 이렇게 흥분하는 목소리야. 목소리도 크고 덩치도 크고 새까맣고. 그분이 여기 반년이 있었더만. 알고 보니까 누구야? 은행이야. 은행은 거기서 이제 점유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자 등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입찰자, 예상 낙찰자죠.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잘 보여줘야 돼. 임무가 잘 낙찰이 돼야 내가 잘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임무가 명함 하나씩 받아놓는 거야. 꼭 거기 가면 명함 달라 그래요. 그거 달라 그러고 쫓아온 사람이야. 그래갖고 우리 무서워하고 도망갔고. 자, 공장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알았죠? 하나는 뭐다? 유치권, 점유를 자기가 함으로써 남이 할 수 없게끔 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공장 저당법이라 그래서 공장에 돈을 빌려줄 때는 토지와 건물 외에 기계까지 같이 담보로 잡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등이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 부동산도 좋은 투자고 주식은 좋은 투자예요? 몰라, 난 사실 몰라. 근데 여기에도 최고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알아요, 누구? 저기 워렌 버핏이라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만나도 항상 내가 안 지는 게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부동산은 현물이 있다는 거야. 내가 사기를 당하든 뭐라든 남아있어. 그죠? 근데 주식은 잘못되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내가 항상 이겨. 제 전문가를 만나도. 어떤 부동산, 어떤 재테크든 간에 금이든 뭐든 간에 다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반은 자연이 만든 거예요. 이거 갖고 100년, 1000년 그 전부터도 쌈박질하고 서로 가지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은 훔쳐갈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시건장치를 안 해놔도 훔쳐갈 수가 없어. 자연적인 부동산은. 그런데 공장의 기계는 동산이잖아요. 이분들이 공장 이거 했던 사람들인데 그 기계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망했더라도. 망하면 갑자기 서울역에 가서 자거나 어디서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몰래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분들이 막 먹고 자고 거기서 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밤에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치권 예방, 그리고 기계 도난 방지. 자, 근데 기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그거 기계도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유치권은 끝낼게요. 첫 번째는 소유자, 결연관계, 점유. 이거면 유치권의 95%는 다 깬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기계 얘기를 좀 마무리 짓자면, 기계는 2억 기계가 돼 있다. 그래 봤자 그거를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거의 고철인 가능성이 커요. 기성품 기계 말고는. 호이스트 같은 거는 거의 기성품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공장만의 특이한 기계는 여러 기계를 조립해갖고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고철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2억은 1억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도 비용 또는 집행 비용이라는 거 있죠.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평당 약 10만 원 좀 더 들어간다 그랬어. 그럼 30평 아파트를 받으면 얼마예요, 총액이? 300이에요, 300. 10만 원 치면 300이면 그럼 괜찮은가 보다. 왜 몇 억짜리 사는데 300이니까. 근데 공장은 30평짜리 공장은 없어요. 300평,
뭐 3,000평 이래버립니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냐? 게다가 이제 그 기계 장비니 뭐니 그걸 드러내기 위한 장비 값도 비싸요. 그걸 안 치더라도 명도, 즉 집행 비용만 몇 억씩 들어가는 공장이 있습니다. 내가 5억에 샀는데 집행 비용이 3억이야. 엄청나게 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했냐, 제가. 여기에 있는 채무자, 소유자, 공장장, 기타 이 공장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기계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라도 그걸 해야 먹고 삽니다. 나한테는 고철이에요. 그 사람은 새로 살려면 2억이고요. 2억도 넘죠. 이건 헌기계니까. 그걸로 이사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생 내가면서. 야, 감정가 2억짜리 내가 더 준다. 감정평가서 나도 보고 그 사람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팔아먹으면 몇 천만 원. 명도 비용 줄래니까 2억 들어가니까. 그걸 또이 하면서 그러면 대우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먹고 살 일 내가 해줬잖아.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인사받으면서 악수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공장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치권 복습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